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덕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입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오랜만에 지상무기 체계에 네.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지상무기 체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지고 수출도 가장 잘 되는 네. 뭐 국뽕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자랑스러워할 무기 체계가 하나 있죠. 핀란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예. 그리고 그 핀란드 그 눈 속에서 드리프팅하는 드리프팅하는 그 모습 아주 좀 자랑스러웠어요. 바로 K9 썬더입니다. 야. K9 썬더에 대한 미래 업글에 대한 방향성이랄까, 또 썬더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제가 이제 바라건대는 세계 자주포의 어떤 그 흐름과 방향성 이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딱 그 언론에 갑자기 노출이 되면서 갑자기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K9A1이 지금 도입이 됐는데 벌써 이제 A2가 그 개발에 들어가고 뭐 도입이 될 거다. 이런 게 개발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단신이 지금 나오면서 근시일 내에 이제 실제 그러니까 개조 작업이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세계 자주포의 흐름과 무관치 않습니다. 미국의 그 크루세이더가 이제 그 개발 포기를 하면서 잠정 가라앉가 싶었더니 차세대 자주포에 대한 특히 이제 그 러시아에서 불을 지폈죠. 칼리차 자주포. 네, 그러면서 영국에 있는 AS90도 새롭게 이제 바뀐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 참고로 이 칼리차 자주포 사진 찾아본 분은 어잉하시겠지만 쌍열 그렇죠. 상하이로 포가 두 문 달려 있는데 아마 그 놈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의 로망. 그때 양옆이 아니라 위아래로 달려 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K9 A2라고 불리는 그 업글에 업글되는 그죠. 그런 계획을 뭐 앞당기는 계기가 된 것도 원래의 계획보다 좀 앞당겨서 우리가 해야지만이 지금 잡고 있는 수출 시장에서 좀 견고하게 계속 우리 식대로 갈 수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 K9 썬더에 대한 어떤 그 업글에 대한 내용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계속되는 그 기득권을 그렇죠. 차지하려는 그런 업계에 대한 그런 어떤 전략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K9 썬더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절묘하게 드리프트를 했던 게 뭐냐면 크루세이더 자주포가 만약에 실제로 개발이 됐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었을 거고, 독일의 그 자주포가 사실 가격이 ZH2000이 좀 떨어졌다면 그것도 좀 어려웠을 거고, 아니면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그렇죠. 자주포가 하나 현용 자주포가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다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간 거였거든요. 사실 원래 예정대로는 독일의 PZH2000이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경쟁자가 될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원래 예정 숫자대로면 상당한 양이고, 그러면 단가가 아마 K9보다 약간 비싼 정도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제는 냉전이 끝나면서 그냥 수가 확 줄어서 대당 K9 두 가격이. 대면은 그 PZH2000 한 대를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고 아직도 그러니까요. 진짜 뭐 사거리 같은 거 뭐 이게 56km 날라가거든요. K9이 지금 한 40km 날라가는데 거기에 발사 속도 장난 아니고요. 거기다 뭐 진짜. 발사 속도도 후덜덜하고. 다만 가격은 또 K9이 앞서요. K9이 그렇죠. 한 40억인데 PZH2000이 지금 뭐 한 80억 거의? 80억 좀 안 되죠. PZH2000과 K9의 싸움은 뭐 끝났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뭐 생산 자체도 네. 라인 자체도 지금 뭐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PZH2000의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사거리 이런 거는 큰 뭐 이슈가 안 그렇죠. 되고, 그거는 탄약에 대한 어떤 그 그렇죠. 사거리 연장탄에 대한 어떤 발전 가능성에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포시는 다 같은 52구 공장이니까. 그렇습니다. K9도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52km까지 지금 연장. 그렇습니다. 예, 포탄이 그렇기 나오는 때문에 포탄이 개량이 되고 그런 있습니다. 부분보다는 역시 발사 속도죠. 그렇죠. 그렇죠. 그 K9A2에 대한 그 업글에 대한 내용들의 뭐 앞으로 이제 토론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그 또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발사 속도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거죠. 50%를 늘린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은 그동안 PZH2000의 열세였던 부분이 뭐 순식간에 따라잡는 거죠. 사속은 뭐 완전히 따라잡는 거죠. 지금 성공적으로 개량이 됐을 경우 10발에서 12발 초당, 분당. 그러면 그렇게 쏠 수 속도 있다. 발사 속도를 높인다는 게 뭐 어떻게 농담이 아니라 러시아는 그걸 포를 2개 갖다 붙이는 걸로 해결을 했다면 우리는 그럴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이게 뭐 수동 장전 대신에 자동 장전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도 자동이긴 한데 일부 과정에 수동이 그렇죠.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완전 근데 자동되는 거죠. 갖다가 놓는 거는 수동인 거잖아요. 포탄 물론 무거운 거니까 닫아 놓을 수는 없고 뭐 신관 장입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작업은 손으로 해야 돼요. 장약도 손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포탄은 기계가 하더라도 장약은 가벼우니까 주머니니까요. 그건 천주머니니까. 제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자동으로 바꾼다. 예, 제가 한때 그 국방 TV에서 이제 뭐 나갔습니다마는 그 밀리 매니아들의 부대 체험 네. 해가지고 간 부대가 소위 말해 용호대대라고 해서 1포병 배속돼 있는 모 대대였습니다. 용호대대라고 그러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대대 이제 방문기를 해가지고 이제 실제 그 자주포 K9 썬더에 탑승을 해서 그런 그 업무를 해왔어요. 뭐 탄약수도 해보고 네. 장전수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K10이 아직 그 보급이 안 된 때였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거 뭐 포탄이 40kg 정도 될 텐데요.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게 2개면 내 몸무게네. 포탄이 36인가 38kg인가 그러니까요. 포탄만. 그게 3개면 김정은 몸무게네, 그죠? 그렇죠. 지금 K9이 굉장히 그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K10에 대한 그죠. K9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K10이 또 사실상 이게 그렇습니다. 빠지면 이게 또 그게 저도 되게 단팥 신기했던 없는 게 찌빵이죠. 아니 갑자기 도킹을 하더라고요. 어떤 네. 전차가 K9한테 그죠. 포탄을 쫙 충전을 컨베이어 벨트를 하는데 보내고 조금 야하게 도킹하죠. 예. 그렇죠. 그게 사실 미군도 원래 크루세이더 원래 그런 거 만들려고 했죠. 또 같은 차체. 지금 있는 팔라딘도 원래 예정대로면 자동화 반자동화된 어떤 그렇습니다. 급탄 차량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지금 미군이 그 탄약장갑차가 있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탄약장갑차가 딱 와요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문을 열고 사람이 포탄을 날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그 군사 선진국도 그런 시스템인데 2차 대전 이래 이거를 계속 써왔던 K10을 개발을 해서 그 세트로 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게이드라고 은어로 표현해야 되나요? 국가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있죠 지금. 예. 그다음에 싸죠? 탄약 자동 장전 이제 차량이 있다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사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자주포의 장점을 완전히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사격 속도, 그러니까 자주포 자체의 사격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보장받으려면 탄약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탄약 장갑차 사람이 손으로 날른다는 거면 언젠가는 바닥이 나거든요. 심지어 우리 그 용호 대대에서 제가 체험한 바로는 그 40kg의 탄약을 들었는데 155kg 포탄을 들었는데 장난 아니에요. 너무하죠 진짜. K301, 뭐 K310 다 무겁습니다. K309도 무겁고 다 무겁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와, 그거 경험 안 해보시면 그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보호병 출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상상 못 하실 거고 자주포를 운영하신 분들은 그 부대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알 거예요. 아니 간단히 완전 군장을 네. 드는 거예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완전 군장을 매는 것도 아니고 드는 거예요. 제 친구도 원래 삐쩍 마른 애였는데 자주포 부대 출신이에요. 예. 갑자기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벌크업 돼서 오죠. 근육이 생기고 갑자기 허리가 안 좋아지고. 유산소 운동 안 하고. 포병분들은 항상 허리가 참 그렇죠. 그것도 상해서 뭐 오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제 옛날 얘기죠. 지금은 이제 탄약차가 전문 탄약차 자동으로 이제 송탄되는 탄약차가 K10 그리고 K55도 전용의 탄약차들이 지금 그 생산되고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뭐 우리 K9 썬더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조금 글로 갔습니다만은 그렇게 K9 썬더가 사실 A1의 그 업글은 어느 정도 뭐 기본적인 업글인 거죠. 예. 그래도 뭐 GPS가 달렸다는 게 굉장히 크죠. GPS 달려 있고 참고로 A1에 대한 어떤 업글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아까 GPS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보조 발전기 APU를 장착을 했고요. 또 저기 사격 통제 장치가 지금까지는 숫자 글자만 나오는 게 이제는 윈도우식으로 윈도우 기반으로 한 그래픽 그 인터페이스가 됐죠. 그렇죠. 파란 화면 뜨나요? 띵띵띵띵 물어보시고. 파란 화면 뜹니다. 제가 그 탄도 계산기 맞다. 있는 거기 그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하라는 대로만 그냥 따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 거죠. 이전 건데 그걸 이제 그 업글됐을 때의 그 사진들을 봤는데 파랗더라고요. 파란 하늘 대신에 파란 화면. 좋죠. 네, 이게 이제 A1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었고요. A2의 방향성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A2의 방향성은
어떻게 업글되는 겁니까? A2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발사 속도가 50% 이상 늘어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발사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렇습니다. 5명이 들어가던 게 3명이죠. 3명만으로 네. 가능해요. 그것도 포탑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자동화되기 때문에 포탑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르마타처럼 차체에 있는 거죠.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용적 때문에 네. 그거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포탑 시스템이긴 한데 자리가 없어서 2명은 포탑에 타야 되는. 그렇죠. 네. 지금과 같은 그런 논의도 되고 있는데 일단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목표가 아직까지 그걸 완전 포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탐색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 수를 그러니까 병력 수를 줄이는 이유는 점점 요즘. 병력 자원이 줄고 우리의 포병 전력은 줄일 수가 없으니. 그렇죠. 네. 근데 어찌 보면 되게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왜냐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죠. 이 정도면 나중에는 혼자서도 운행할 수도 있고. 심지어 A2는 이런 것까지 추정하고 있어요. 무인 아예 원격으로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차에 탑승도 안 해요. 나가서 물론 이제 그 기동을 할 때는 탑승을 하지만 그 발사 그러니까 이제 그 포격을 할 때는 무인으로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그렇죠. 무인이라기보다는 원격으로 발사하는 그런 그것을 지금 개발을 사실 하고 있죠. 이론상 전혀 문제는 없는 게 차체도 태울 걸 검토할 정도면은 차 밖에서 사실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K9 A3는 완전 무인화, 그냥 원격 조종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들이 그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방향성은 아니고요. 바로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자주포의 흐름, 특히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이쪽으로 눈을 돌려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 앞서 가야죠. 그렇죠. 네, 그들 그렇죠. 이왕 앞선 거 그들을 따라잡고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매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또 화제가 되냐면 얼마 전에 그 미국이 그 ERCA라고 익스텐디드 레인지 캐논 애틀레리에서 장거리 연장 포병 체계라는 거를 그 사격 성공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3월 6일 사격에서 40마일 표적을 명중시켰어요. 그 캐딜락에 명중시켰다는 40마일이면 이게 64km 날아가죠. 그죠? 와. 이게 지금 이제 미래의 이제 자주포는 60-70km가 기본이고 뭐 어떤 사거리 연장탄이랄지 유도되는 GPS 유도되는 거는 100km 이상을 보고 있는 100km 정도 뭐 그렇게 엑스칼리버 포탄 같은 거 쓰면 100km가 가능하죠. K9A3도 딱 그런 어떤 유도 포탄 및 장사정화를 해서 거의 100km 목표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엑스칼리버 같은 거. 그 정도면 그냥 미사일 아니에요? 엑스칼리버는 그래요. 저기 우리는 이름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돌칼 뭐 이런 걸로. 돌칼 말고 이게 한국에 뭐 유명한 비쌀 칼 뭐 없나요? 근데 사실 그러면 좀 길게 하는 거죠. 물 속에서 어떤 여자가 나눠주는 칼. 아니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영국왕. 그렇죠. 아니 지금은 제식화가 영길리왕. 그렇죠. 지금 제식화가 안 됐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우리의 고유 명칭 그런 걸 뭐 붙일 수가 없지 그냥 뭐 흔히들 엑스칼리버, 한국형 엑스칼리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앞으로 붙여지겠죠. 그죠? 수출할 때는 엑스칼리버로 하는 게 또 이제 뭔가 간지나고. 원래 미국계 있기 때문에. 엑스칼리버는 포탄 이름이라서요. 환두대도 있다. 환두대도.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이렇게 무인화가 되면은 적진에다 그냥 뚝 떨궈 놓고 그냥 쏴도 실제로 엑스칼리버 그렇습니다. 이게 유도 포탄이기 때문에 그냥 딱 그 GPS로 위치만 잡고 예를 들어 뭐 프레데터 같은 게 위치만 제대로 찍어주면 한 발에 그냥 딱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이거는 미래의 방향성이지 현실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선두고 한 5년 10년 정도?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긴 했어요. 사실 5년 진짜. 10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값싼 무기체계가 되고 물론 지금 엑스칼리버 가격이 엄청 비싸긴 하지만 대량 생산이 된다 그러면 코스트는 다운시킬 수 있거든요. 규모의 경제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규모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좀 유리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 전 세계 서방권 국가 중에서 자주포를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는 아니지만 운영은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운용 숫자로 따지면 미국 플러스 나토 전체 합친 것보다 국군이 운영한 게 많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도 있더라고요. K55와 K9 썬더를 합치면은 거의 2,000대 가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련군의 진정한 후예는 우리라니까요. 북한이나 이런 데서 찾지 러시아에서 찾으면 안 돼요. 2,300대 가까이 되네요. 와 이거 뭐 그 포의 나라네요 거의.
근데 K9 썬더에 대해서 후방부다 진짜. 또 하나 또 뭐 많이 설왕설래가 있는 게 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보유 숫자예요. 운용 숫자. 뭐 그냥 대충 얘기하더라고. K9 썬더에 대해서는 뭐 1300대부터 해서 뭐 900대, 900여 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1077대입니다. 10,000대 넘지 않나요? 그렇게 아니고요. 네. 그 1300대 얘기는 수출한 것까지 포함한 생산 대수인 거. 10,000대면은 그냥 북한하고 전쟁할 때 뭐 북진할 거 없이 그냥 평방 몇 미터마다 한 발씩 쏴주면 되겠네요, 진짜. 뭐 어택당 찍는 거지. 네, 뭐. 그렇죠. 궁금한 게 한번 카페 쭉 깔고 가고. 카페 쭉 깔고. 그럼 이제 북한에서는 K9을 대응할 만한 무기체계는 뭐가 있어요? 있습니다. 없진 않죠. 2018년에 그 열병식 행사할 때 신형 자주포를 선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별명이 외국에서 NK9이에요. 그게 중국제 PLZ-45 자주포를 베이스로 만든 것 같은데 많이 비슷해요. 다만 정확한 성능이나 이런 거 아직 확인이 안 됐고 포구경도 지금 152mm네 155mm네 그렇죠. 지금. K9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K9A2 개발 서두른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거를 어쨌든 생산하고 실전 배치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갑자기 이렇게 그 뛰어난 그 자주포 체계가 등장한 거라 당시 어쨌든 쇼크였죠 그게.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북한 무기체가 열병식에 나오면 항상 그 쇼크하고 뭐 이러는데 면밀히 분석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게요. 하긴 152mm로 추정이 되는 그런 뭐 자주포고 PLZ 그 45를 모방했다고 하고 그걸 베이스로 했다고 하지만 PLZ 45가 사실 수출에도 실패했고 그렇게 뭐 뛰어난 자주포라고 그렇기는 아니죠. 근데 뭐 워낙 정말 뚜껑도 없던 자주포가 대부분인 북한에 그게 나타났다는 거는 좀 기분이 나쁘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어마어마한 포병 전력을 그거 전부 다 대체하기에는 용량 미달이에요. 함량 미달이고 뭐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대체해서 우리를 따라오다가 이렇게 다리가 한번 찢어지는 그래서 또 이런 군비 경쟁 환영합니다. 예, 저는 뭐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뭐 답을 저 나름대로 드리면 A라는 무기체계 뭐 예를 들면 자주포가 있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자주포가 어떤 거냐 이런 측면보다는 우리의 K9 썬더를 위협하는 다른 무기체계가 어떤 거냐라는 게 이제 답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건 대구경 방사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오히려 것이 그쪽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 또 성능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대화력전에 있어서 그들이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게 이제는 그거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 실전 배치를 하고 그것이 굉장한 규모의 어떤 배치가 되려면 역시 용량 미달입니다. 그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참 총력을 기울여서 생산해 보려니까 이런 군비 경쟁 환영해요. 그게 북한이 이렇게 여러 종류 쏘고 그러는 것도 거꾸로 답을 못 찾아서 그랬어. 답을 못 찾아는 것도 있고 자기의 실제 생산량이나 이런 게 약한 거를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가 좀 많은 게 사실 이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북한이 그 기갑력, 그러니까 포병의 그 기갑 체계든 아니면 그 실제 이제 기갑 부대의 이제 차량이든 그것을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석유가 필요하죠. 과연 가능하냐? 그 수천 대를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끌고 오겠죠. 혁명 정신으로. 그래서 뭐 지금 보고 있는 게 북한이 전쟁을 해봤자 장비도 움직일 수 있는 석유 비축량이 사흘치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사흘. 뭐 석유도 석유인데 애당초 전차만 해도 실제 가동 대수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가동 대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진짜 중국이 뭐 진짜 큰 맘 먹고 석유 왕창 쏟아 보내주지 않는 이상은 북한은 사흘 이상은 공격이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일까가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뭐 특히 이제 그 뭐 어떤 국방력을 비교한다든가 할 때 GFP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보유 대수 얘기하고 하는데 북한의 전차만 예를 들어서 6,000대까지도 지금 얘기해요. 6,600대로 얘기하고. 근데 T-34부터 계속해서 생산하는 거를 갖다 누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실질 운영 대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운영 능력이 지금 현재 어떠냐는 거를 판가름해야 되는데 정보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은 국가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쏟아부어도 사흘을 쓸 수 있는 건데 유튜브 봤을 때는 그런 건 전혀 얘기 안 하고 숫자 싸움 하던데 거기다 유튜브의 숫자들은 허수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낚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90년대 군 생활했을 때 사실 실제 장비랑 쓸 수 있는 이제 목록표에 있는 장비랑 실제 장비랑 차이가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위안을 삼았던 게 이거였어요.
야 우리도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데 북한은 더 문제가 심하겠네. 매우 심하죠. 매우 심하겠네라는 생각을 좀 위안을 가졌는데 우리끼리 걱정했거든요. 진짜 젊은 나이들. 야 이거 장비가 이렇게 실제랑 이렇게 장비가 틀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옛날 얘기지. 네, 지금은 그렇죠. 그 종합 정비창에 그 들어가는 오볼 차량에 대한 어떤 과정이랄지 히스토리를 갖다가 정밀하게 이제 전산으로 하고 있고 체계적인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참고로 제 군 생활은 지난 세기였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왜 전차라든가 전투기 이런 중장비들은 관리가 제법 잘 되는 편이에요. 그렇죠. 왜 소총, 야시경 그렇죠. 조준경 네, 네. 이것들이 예, 문제지 예, 지금 예. 방탄복. 방탄복은 그렇습니다. PX에서 사와야 되는데. 저 픽서 사갔잖아요. 총도. 또 몇 개월 할부로 사갔어요? 또 그러면. 아니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보내달라고? 네, 6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네. 그랬나? 자 이렇게 K9 썬더에 네. 대한 그 미래 또는 이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K9A1으로의 그 업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계적인 그 세계의 자주포 방향성 네, 그런 그렇죠. 것도 논의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확실히 세계적으로 자주포는 으뜸이라는 걸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주포가 으뜸은 맞습니다. 으뜸도 그렇죠. 맞고 가성비서부터.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그 전 세계에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는 뭐, 것 중에 예. 하나긴 해요. 뭐 사실상 새로 사겠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K9을 제일 먼저 검토하는 그렇죠. 편이니까요. 네. 칼리차가 이게 좀 위협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아르마타 차체가 자빠지면서 차체를 아르마타 차체 못 쓰게 됐어요. 알맞지 그러면서 않다. 원래 원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버렸죠. 그렇죠. 원래 무인포탑하고 승무원 다 차체 타고 해야 되는데 아, T80 차체 쓰면서 완전 꼬여버렸죠. 대두전 알맞다가 알맞지 않다고 됐습니다. 네. 예. 네, 뭐 대두 자주포 된 거죠? 러시아 전차 얘기를 하면 지금 뭐 또 길어집니다만은 네. 이건 나중에 한번 또 네. 자리를 마련하시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K9 썬더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한번 다루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지상무기 체계로 만나 뵙도록 지저무기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자니까. 지저무기. 지저무기 한번. 네. 해보자. 아 근데 지저무- 한번 지하무기. 농담이면 땅굴 같은 그쵸. 지하전 얘기도 한번 해보면 그쵸.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지하전 좋죠. 이번 방송 1차 대전에서 DMZ까지. 그렇죠. 이번 방송은 우리 그 방송이 원래 국뽕스럽지 않은데 약간 좀 그렇죠. 국뽕을 네, 좀 자주포는 좀 해도. 국뽕 먹어도 돼요. 네, 그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아이콘에다가 얘기해도- 주모 넣어주십시오. 그냥 얘기한 거라니까요. 국뽕을 배제하고 그냥 팩트를 얘기한 건데. 예. 자, 그렇죠. 두유노 네. 클럽에 K9도 넣어야 된다니까. 그죠. 네. 두유노 K9. 이 기자님 끝내줘 이제. 끝내시죠. 자,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현래 밀떡!